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그랄 협동조합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연구가 조금씩 빛을 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담일기도 집필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가 되고 있는데, 향후 계속되는 그런 노력이 결실로 되어 돌아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기와 인생, 과연 우리와 어떠한 근접한 거리에서 우리를 작용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레프 니콜라이의 빛이 톨스토이의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거울로 보듯이 조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톨스토이는 나는 나 자신과 싸우기 위해서 일기를 쓴다라는 그러한 명제를 남겼습니다. 나 자신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남기기 위해서. 근데 톨스토이는 싸움하고 있었습니다. 돌아가 볼까요? 톨스토이의 이제 자화상도 있고요, 만난 친구도 있고, 자기가 태어난 저택이 있습니다. 이 청년 시절이고요. 그리고 저 맨 밑에는 그의 무덤이 지금도 자기 저택 근처에 있습니다. 나중에 말년에 이 저택을 팔았다가 정부에서 이거를 사들여 가지고 공원화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농노들이 많았고 남부를 것 없는 그런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이런 그림으로 살아왔습니다. 레프 니콜라이 빛이 톨스토이는 이렇게 하면서 러시아 제국의 소설가이자 사상가로 세계 문학사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리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대하수를 많이 썼습니다. 특히 부활이라는 작품은 많은 세인들에게 알려져 있고 많이 읽혀진 책 중에 하나입니다. 핵심 정보로 보겠는데요. 출생은 1828년 9월 9일에 러시아 툴라 지방 아스나야 폴리나라는 지방에서, 폴야나라는 그런 지역에서 태어났고요. 82년을 살다가 1910년 11월 20일 날 러시아의 작은 가니역에서, 조그만 역에서 역장의 그 관사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참 파란만장한 그런 죽음이죠. 주요 작품은 전쟁과 평화, 41살 때 1869년도에 집필했고요. 안나 카레니나가 1877년 이게 드는 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요. 49살 때 카레니나를 썼고요. 부활은 1899년, 그가 죽기 11년 전에 집필을 했습니다. 톨스토이의 사상은 비폭력주의, 기독교적 인간애를 담고 있고요. 도덕적 자기성찰을 깊이 했던 사람입니다. 영향을 끼친 바를 우리가 하나만 대라면 간디, 마틴 루터, 이런 사람들에게 평화주의 운동에, 그 평화주의 운동가들에게 영감을 제공한 그러한 그 영향을 미친 분입니다. 넘어가세요. 생애와 문학적 성장을 뒤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상적 전환과 종교적 탐구를 살펴보면 1870년대 후반부터 그는 도덕적 위기와 종교적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참회록을 쓰기 시작하게 되죠. 삶의 의미를 고민하고 기독교적 비폭력과 무저항의 철학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념은 톨스토이 운동으로 이어지기도 했고요. 훗날 간디의 비폭력 저항 사상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대표 작품으로는 전쟁과 평화, 그 다음에 안나 카레니나, 부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반 일리치의 죽음 등등 많은 작품을 냈습니다. 유성과 평가를 우리가 보면 톨스토이는 러시아 문학의 가장 거장일 뿐이 아니라 인류의 도덕적 사상가로 평가됩니다. 그는 예술이 인간의 감정과 삶을 고양해야 한다고 믿었고 자신이 재산을 나누고 평등한 공동체를 꿈꿨고 그의 사상과 문학은 오늘날까지도 인간과 사회의 본질을 성찰하게 하는 지적 자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 사진을 보면은 톨스토이에 대한 깊은 연민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82세를 살면서 자기가 무엇을 찾아가는지를 일기를 이렇게 적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일기를 남겨서 여러분의 인생이 회고될 수 있는,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무슨 대작이나 톨스토이처럼 그런 큰 출판물로 남을지는 않겠지만은 혹시 그럴 수 있다면 영광이 되겠습니다. 왜 지금 톨스토이를 우리가 말하게 됐는가? 그걸 살펴보니까 그는 평생 일기를 쓴 사람이었다. 소설가이기 전에 그 점이 우리가 어린이들에게나 교육을 할 때에 일기에 대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평생 일기를 쓴다는 것. 우리 집안에도 우리 숙부께서 평생을 일기를 쓰면서 그 일기를 갑옷처럼 우리에게 남기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 일기는 그렇게 남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서고를 이렇게 뒤다 보니까 그 우리 숙부가 우리 어머니에게 보낸 긴 편지를 봤어요. 팔로 2팔쯤 되는 거를 똘똘 말아가지고 그렇게 길게 붙여서 만든 글인데 그렇게 글쓰기를 좋아했습니다. 그게 다 일기에서 비롯된 열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그 부유한 귀족 출신이지만 끝없이 자신을 반성한 사람입니다. 우리 반성이 인생의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반성이 없는 사람은 퇴지나 똑같다. 그렇게 철학자들은 얘기하죠. 반성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남을 해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가를 조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등에 칼을 대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톨스토이는 그의 작품이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양심의 고백입니다. 계속 자기 양심을 고백하고 있고 자기 모양을 그 작품에서 투영하고 있고 그 작품을 통해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감정과 이성을 투영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 가지 잡다한 세상사를 거치면서도 놓지 않고 붙들고 있었던 것은 자기의 강인한 양심, 고백되어지는 자기의 그 영혼, 이런 것들을 결결히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기록하고 계십니까? 톨스토이의 생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828년 아까 말씀드렸듯이 9월 9일 날 출생을 하죠. 러시아 귀족의 가문이지만 그는 가난한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작고하기는 1910년 11월 20일 러시아의 아스타포보역에서 조그만 역에서 기차역에서 그는 역장의 관사에서 아마 거기서 병이 갑자기 났던 것 같아요. 이제 80
82살 때 마지막 일기를 쓰고 이제 나는 82년 동안 신을 찾았는데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시작한 그 시점에서 불과 일주일 정도 지나서 세상을 떠났으니까 자기 선언에 자기 마지막 일기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떠났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인이다. 나는 이제부터는 진짜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했는데 그때가 자기의 마지막 시간들이었던 겁니다. 청년 시절에는 역시 우리네 그 젊은 시절과 비슷합니다. 도박, 여자, 술, 그다음 방탕함 이런 데 깊이 빠져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청년 시절을 회고합니다. 나는 또 도박에서 돈을 잃었다. 이것은 어리석음이다. 그러나 나는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우리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나는 정욕에 지배당하고 있다. 또 사람은 믿음 없이 살 수 없다. 사람은 믿음 없이 살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깊은 그 러시아 정교에 깊이 익숙해져 있던 것 같아요. 50세 전후에서 대문호가 됩니다. 그러나 그 문호가 된 그 자기 유명세에 반비례해서 그는 영적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깊은 회의감에 빠지고 위기에 봉착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또 50세 이후에 한 10여 년 동안 방황을 하면서 작품 활동하고 그렇게 하다가 서서히 자기가 부상되기 시작합니다. 말년에는 청빈, 무소유, 평화주의를 추구하게 됩니다. 어디서 그거를 추구하게 됐냐? 자기 다 돌아보니까 부유함도 별로 의미가 없고 권세도 의미가 없고 결국은 나보다 더 잘 살고 있는 사람들, 평온하고 웃음을 지으며 기쁨과 소망 있게 사는 사람들이 누굴까 보니까 농민들이었다. 자기가 부리는 그 농민들, 자기의 소작농인 사람들을 통해서 바라볼 때에 그 사람들이 사는 그 모습이 정말 자연스럽고 순수하고 그래서 그 모습을 동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농민들이 신앙에서 답을 발견하고 절망 속에서 그는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러시아 농민들이 단순한 신앙, 그들은 가난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을 믿고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고 있었다. 이것이 톨스토이에게 큰 충격이 됩니다. 그는 말하고 있죠. 지식인들은 삶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농민들은 믿음으로 삶을 이해하고 있다. 역시 믿음을 강조하니까 믿는 사람들은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갖습니다. 아까도 여러분이 잠언 21장을 읽으면서 첫 절에 그렇게 나오죠. 본물과 같은 하나님의 그 본물과 같은 그 내용. 아무리 우리 힘으로 해보려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뒤집힐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는 왜 일기를 썼는가? 19살 때부터 죽기 직전까지 일기를 기록했습니다. 약 63년간요. 1847년 대학을 중퇴하고 고향 야스나야 폴리아나로 돌아왔을 때 그는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개선하기 위해 기록해야 한다. 기록해야 한다. 자꾸 자기를 되뇌인 거죠. 나는 기록해야 된다. 나는 일기를 써야 된다. 나는 기록해야 된다. 이렇게 자기에게 암시를 하고 자기 최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쓰죠. 목적과 자기점검을 끝없이 하자. 삶의 목표를 매일 설정하자. 오늘 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일 또 목표 설정하고 작심삼일이니까 또 안 되면 또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통제하고 훈련하는 것을 거듭해 했던 겁니다. 이 일기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자기 개혁의 도구다 이렇게 여기면서 점검표, 자기 점검표를 작성하고
도덕적 실패를 기록해요. 그래서 그거를 고백하고 심지어는 친구들에게 알려줘요. 매일 이 반성과 참회를 거듭했던 그런 톨스토이입니다. 톨스토이의 일기와 그 철학의 그 상관관계를 한번 나열을 해보니까요. 일기를 열심히 쓰니까 그 일기를 통해서 자기 반성을 하게 되고, 그 자기 반성은 자기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왜 안 했지? 내가 이것을 왜 했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왜 아무 감각 없이 살까? 이런 그 철학적인, 영적인 그런 고뇌들을 질문하면서 점점 철학을 형성하게 되죠. 그 깨달음에서 오는 그 놀라운 자기 발견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이제 작품으로 표현되고, 즉 일기가 그의 철학을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가 연관성을 바라볼 수 있게 되겠죠. 일기를 한 두 편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러시아만은 제가 모르니까요. 그렇게 써놨고요. 한국어로 번역해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내 삶이 멈췄다는 것을 느꼈다. 참 비관적이죠. 숨 쉬고 먹고 마시고 잠잘 수 있었다. 잠잘 수는 있었다. 수는 있었다. 그냥 생명 유지는 했다. 그러나 삶은 없었다. 동물처럼 생명은 꿈틀거리고 살아있는데 진정한 삶은 없었어. 이 삶의 목표나 내 삶의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개조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좀 상당히 슬픈 존재로 보였겠죠. 내가 이룰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길 어떤 욕망도 없었기 때문이다. 자기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니, 혹 알고 있어도 그렇게 느꼈나 봅니다. 나보다는 굉장히 많은 그 명예를 가지고 있고 작품을 쓰고 훌륭한 분인데도 이런 연민에 봉착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일기에 그런 얘기 있습니다. 내 질문은 가장 단순한 것이었다. 내가 오늘 하는 일, 내일 할 일에서 무엇이 남는가? 내 인생 전체에서 무엇이 남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 왜 무엇을 바라야 하는가? 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자기 질문이 많죠. 왜? 이 왜란 질문은 매우 철학적인 질문이죠.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한 그 반대적인 질문을 유도하는 의문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살아야 되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무슨 목표를 가지고 함께 연구를 하는가? 참으로 이 질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 메시지가 큽니다. 톨스토이는 농민들의 신앙을 보면서 나는 단순한 사람을 부러워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들은 삶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결국은 복잡한 거에 비해서 단순한 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영향이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죠. 요즘 여러분 AI 때문에 많은 것을 쉽게 해결하는 그런 시대죠. AI가 너무 우리의 깊이 들어와 있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적절히 이용하지만 때로는 걱정도 많이 됩니다. AI에 지배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마저 들어요. 그리고 AI에 무척 의존적으로 우리가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 좀 더 우리가 단순성을 가지고 세상을 관조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향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느껴봅니다. 톨스토이의 일기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그는 매우 솔직한 사람입니다. 솔직하게 기록하고 있고, 자기가 잘못된 것들, 나는 오늘도 도박을 했다, 돈을 잃었다, 이 일기에 이런 건 남기기 쉽지 않거든요. 오늘 나는 율랑녀를 만났다, 이런 얘기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일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매우 솔직한 사람이죠. 그걸 통해서 자기 반성을 하게 되고 자기 죄를 숨기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또 그런 과정 속에서도 다시 목표를 세우는 거죠. 다시 쓰러지면 다시, 잘못되면 일깨우고 다시 매일의 목표를 세워나가고 있는 특징이 있죠. 그러면서 오늘 나는 정직했는가? 그렇게 자기를 자꾸 다그치고 끊임없이 나는 위선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위선자야.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위선자야. 그러니까 너는 진짜 위선자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나는 위선자가 아닐까? 그런 말을 이렇게 되뇌어 보면 참 안타깝죠. 내 자신이 자기의 서 있는 위치를, 좌표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둘레길을 하다 보면 뭐 해가지고 좌표가 다 있어요. 산에 올라가면 좌표가 다 있고요. 심지어는 이 둘레길 가다 보면 이 계단이나 통로나 이런 길에 다 서 있어요. 제가 보건대는 한 500m에 하나씩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잘 돼 있어요. 그래 어디 가나 조난당하면 여기에 몇 번이라고 쓰면 좌표가 탁 나오거든요. 그 번호가 어느 지역이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좌표를 정말로 깨닫게 하는 그걸 보면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여러분이요, 땅 사고 팔 때요, 그냥 번지수 뗄 것도 없어요. 산에 가서요, 있는 자리에서 좌표를 딱 찍잖아요. 그럼 주인이 누구고 전화번호가 딱 나와요. 어디 가서든지. 그게 우리나라 그 정도로 전산 처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나무를 하나 뱄다. 그럼 주인한테 걸리잖아요. 그러면 고발한 사람이 그 자리에 가서 그 사람 세워놓고 그 자리에서 좌표를 찍으면요, 그냥 산림청이 연결돼 가지고 바로 전화가 통화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신 산에서 나무를 하나 베었는데 이거를 당신 베라고 시켰느냐? 아니면 이 사람이 무작위로 빈 거냐? 이걸 확인해 가지고 벌금 매겨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4번째로 산림 강국이 된 겁니다. 못 비니까. 산에 꼼짝도 못해요. 그 정도로 관리가 잘 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건 다른 얘기고요. 그는 끊임없이 위선자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작품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맥락으로 이렇게 하는지. 전쟁과 평화는 나폴레옹 전쟁기를 배경으로 개인과 역사, 자유와 필연의 관계를 성찰한 대작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이게 그림을 따왔는데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영웅보다 평범한 인간을 강조하여 조명하고 겸손과 사랑의 철학을 이 작품에서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기 속 질문, 역사는 누가 움직이는가, 이 맥락과 이렇게 같이 초점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나 카레리나는 도덕과 욕망의 갈등을 다룬 사실주의 걸작입니다. 겉으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실제로는 도덕과 양심의 문제를 파헤치고 있고요. 안나와 레빈, 여기서 레빈은 톨스토이 자신을 투영하고 있죠. 부활은 인간의 구원과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는 종교적 색채가 아주 강한 작품입니다. 부활은 죄와 회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참된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고요. 사회 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그의 영적 각성 이후 50세 이후에 철학이 반영된 작품입니다. 세 작품을 우리가 간단히 살펴봤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이거보다 더 깊은 내용들이었을 것입니다. 50세 전후에 대문호가 되지만 영적 위기를 맞았습니다. 톨스토이는 갑자기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어느 순간 나는 내가 목을 매지 않을까 두려워서 방에 있는 밧줄을 다 치웠답니다. 숨기기 시작했대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울증이나 뭐 이런 깊은 자기 고뇌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위기를 맞이합니다. 즉 우울증, 삶의 무의미, 자살 충동까지 경험을 합니다. 그의 생각은 점점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전환됩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은 결국 죽음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려고 시도도 해보고 그 죽음을 두려워해서 자기 그 방 안에 있는 끈 이런 것들을 보이지 않도록 다 치우고 감추고 그렇게 했던 거겠죠. 인간의 모든 노력은 결국 죽음으로 끝난다. 자기가 만든 작품도, 자기의 인생 회고록도, 자기가 청년 시절에 있었던 그러한 것들도 다 결국은 죽음의 통로에서 마지막 결단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시기에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나는 왜 사는가? 그 다음에 내가 죽으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명성과 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질문하면서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는 단순한 복음적 삶을 추구하게 되죠. 어디에서 발견했냐면 그 농민들의 순수한 삶을 통해서 그가 찾게 되는 거죠. 그의 종교와 사상은 이렇습니다. 교회 제도는 신랄하게 비유 너무 각지화되어 있고 너무 평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구도적이고 그 다음에 계획적이며 너무 완고한 그러한 그 종교 제도에 대해서 교회 제도에 대해서 비판을 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온 것이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사람을 함부로 하고 죽이고 그다음에 그를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이제는 그게 아니다. 진정한 교회는 사랑과 비폭력이다. 그렇게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또 원수를 사랑하라. 또 무저항주의. 예수님처럼 그런 무저항주의를 철저하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상들이 마하트마 간디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일기가 작품으로 바뀌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개인적인 죄책감, 여러분이 일기를 쓰다 보면 그 개인적인 죄책감들이 쓰여지게 되죠. 반성의 글이 쓰여지게 된단 말입니다. 양심의 고통이 있게 되죠. 또 그것들에 대한 자기 질문, 또 그 질문과 자기 대답을 통해서 새롭게 생성되는 어떤 사상, 어떤 논리, 또 이성, 이런 것들이 집대성되면, 모아지면 그것이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소설로 표현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소설은
설교가 아니라 자기 고백이다. 여기에 작은 글씨 보니까 언제든지 죽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 자신을 덮칠 것이다. 나라는 존재는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이게 참회록에 기록한 톨스토이의 심정입니다. 그의 성품은 완벽주의자였습니다. 부인하고 약 43년간 결혼 생활을 했는데 싸우는 날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녀는 13명이나 뒀어요. 그렇게 많은 자식을 낳는데도 돌아서면 싸웠답니다. 너무나 많이 싸워가지고 아주 나는 아내하고 헤어지는 게 소원이다 할 정도로 아내가 미웠답니다. 그 아내는 또 다 톨스토이를 받아주면서도 싸움을 거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잔소리하는 아내는 자문해 보니까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같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똑 떨어졌으면 그만둬야 되는데 또 떨어져. 계속 잔소리해. 바위가 팽기도록 잔소리하는 거야. 그 잔소리 안 듣는 남편들은 굉장히 행복할 거예요. 그러나 잔소리하는 부인이 없으면 더 괴롭습니다. 더 바빠지고 뭘 몰라요. 그는 엄격한 자기 통제력을 가진 사람이죠. 가족들과 굉장히 갈등이 심했어요. 나중에는 자녀들을 다 막 버리고 싶을 정도. 재산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자식들도 다 버리고 혼자 살고 싶어 했어요. 독립하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염세적으로 변하게 됐어요. 갈등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 이상과 현실이 자꾸 충돌되는 것을 품고 살았어요. 내가 꿈꾸는 것은 이렇게 이상적인 건데 내가 살아가는 것은 마치 애벌레와 같은 그런 느낌의 삶에서 굉장히 그 괴리감을 느끼면서 그 현실적으로 이렇게 막 충돌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죠. 톨스토이는 성인이 아니라 씨름하는 인간이다. 톨스토이의 이제 마지막 일기를 한번 음미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재미있어서 마지막 일기. 요게 끝하고 얼마 뒤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나는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지금까지 쭉 작품을 몇 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출판되어 가지고 대박 아닙니까? 우리 말로 말하면 굉장히 대문호가 됐는데 나는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잘못 살았다는 것은 가족과의 문제를 굉장히 잘못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잘못 살은 것 같아요. 좀 더 잘해줄 걸. 그런 것들이 많이 개조되어 있다. 재산은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나는 가난해졌다. 농노를 많이 소유했어요. 농토도 많고 노예도 많고 노예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하인들이 많고 그들과도 친하고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도 그 많은 소유를 통해서 자기가 더 어떤 때는 거만하기도 하고 우쭐하기도 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슬펐던 것 같아요. 마음이 가난했던 거예요. 물질은 풍부했는데 마음은 시간이 갈수록 가난해진 거죠. 그 뒤에 나오죠. 세 번째로 아내와의 갈등이 내 인생 최대의 고통이었다. 48년간 결혼 생활을 했지만 매일 다퉜대요. 매일. 매일 다투었다라고 하는 정도니까 다툼이 매우 심했던 것 같아요. 사랑한다면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다. 톨스토이가 사랑은 했나 봐요. 그런데 이해는 못했던 것 같아요. 참 넌센스하죠.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했다는 것.
13명의 자녀들에게 참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것이 후회가 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진정한 행복은 단순함에 있다. 모든 것을 포기하러 간다. 이제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할 거야. 이게 82살 마지막 82세 자기 인생의 종착역에 다가오는데 모든 것을 이제 포기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재산도 명예도 가족까지도 다 포기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을 찾는데 82년이 걸렸다. 이제 종교로 귀의하고 싶다. 하나님은 결국 사랑 속에 계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래서 톨스토이는 하나님은 사랑 속에 계시다는 것을 이제서야 발견했다고 그래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거는 80 넘어가면 아마 그런 생각을 우리도 하게 될지 몰라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오히려 해방이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로 젊은이에게 인생을 이렇게 조언하고 싶다. 젊은이여, 명예와 부를 추구하지 마라. 오늘날 이런 얘기하면 도라이 아니야? 뭐 이럴 거예요. 근데 톨스토이는 이렇게 조언하고 싶다고 합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서 명예와 부를 추구하지 말라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우리 청중들은 이렇게 듣고 이쪽으로 이렇게 빨리 흘려보내는 경향이 있어요. 명예와 부가 우리의 필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라. 자기 가족과 아내와 사랑하는 사람과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라. 친구와 그 다음에 어떤 공동체와 커뮤니티와 그 속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들과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라. 이런 것이 우리에게도 하나의 교훈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숫자가 좀 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친구들이 만나자고 하면 선뜻 나가기가 힘들어요. 가면 뭐 하는데? 가면 뭐 할 건데? 가서 보면 잘 있었냐? 그것도 그냥 그렇게 하니까 잘 지냈냐? 이렇게 않고 이제 어릴 때 친구들은 다 이제 쌍시옷바람 하잖아요. 야, 뭐 이게 새끼야 잘 있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 딱 하고 나면 그 다음 할 얘기 없어요. 잘 있냐고 질문인데 잘 있어. 그리고 밥이나 함께 하고 헤어지는 거야. 그렇게 건조하고 메마르게 되더라. 자, 또 같이 무슨 일을 했던 동료에게도 똑같아요. 아무리 오래 만났어도 결국은 할 얘기가 없어요. 가보면. 왜? 너무 잘 알아. 그리고 그 사람 형편이나 내 형편이나 아무리 높게 봐도 고기고 아무리 낮게 봐도 고기야. 동등해.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기죽을 것도 없고 기살릴 것도 없고 돈 많이 쓴다고 자랑될 것도 없고 돈 못 쓴다고 기죽을 것도 없고 이러더라고. 이게 아주 그래요. 그냥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시간을 공유해서 가는 만큼만 소유된 것이고 그와 즐긴 것이지 새로운 만남, 친구와의 그 마주함 이런 것들은요 글쎄요 금방 잊혀지고 별거 아니고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은 결국 혼자 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혼자 되어서 네가 나를 정면으로 보기를 바란다. 그걸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완전히 정면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생명을 그래 이젠 접수다. 그렇게 하실 준비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82세의 톨스토이가 그런 마음을 발견한 것 같아요. 단순하게 살아라. 복잡할 거 없다. 그것이 진정한 지혜다. 단순하게 삽시다. 그 다음에 나는 이제야 진짜 인생을 시작한다. 이 82세예요. 이게 역장 관사에서 기차역이죠. 이거 관사에서 갑자기 병이 나니까 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관사에서 누워서 멀리 떠나는 기차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많은 사람이 가고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이렇게 관조하는 그런 자세로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는 이 일기를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작은 기차역 아스타포보역에서 며칠 뒤, 이 글을 쓰고 며칠 뒤에 향년 82세로 숨을 거둡니다. 이렇게 해서 톨스토이의 그 인생 쭉 그 지난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작품을 보고 그의 인성이나 그의 정신세계나 그의 가족과의 관계, 그의 출생, 죽음 이런 것들을 쭉 돌아봤는데요. 그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일기를 썼다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큽니다. 부활도 좋고 안나 카레리나도 좋고 전쟁과 평화도 좋지만 일기, 우리가 그의 일기를 한번 더 깊숙이 내다보고 다음에는 그 일기만 가지고 한번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열해 보고 싶어요. 볼까요? 톨스토이의 일기를 보면서 일기를 쓰면 생각이 정리가 된다. 그 일기의 힘을 이렇게 느껴볼 수가 있겠죠. 또 일기를 쓰면 양심이 깨어납니다. 자각되는 거죠. 아, 내가 그래 맞아 오늘 이렇게 살아온 그 하루가 조금 후회되는 부분이 있어. 내일은 이런 점들을 좀 고치고 살자. 그래서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재부팅하게 되잖아요. 이거 컴퓨터가 잘 안 될 때, 버그가 일어날 때, 에이 지우고 재부팅해. 우리가 일기에서 이런 잡음이 일어날 때 재부팅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재부팅할 수가 있다면 좋겠지만 인생은 재부팅이 안 되니까 하루만 다시 부팅해 보는 거죠. 내일은 동력의 새로운 태양이 뜰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방향을 잡아보자. 그러면서 톨스토이는 인생 후반이 깊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듯이 우리도 여러분도 지금 청년 시절은 지났으니까 이제부터 깊어진 인생을 준비하고 기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대에게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간추려 봤는데요. 인생 후반은 정리의 시간이다. 정리를 해보자. 기록은 삶을 남긴다. 그 다음에 신앙은 사상이 아니라 실천이다. 우린 신앙생활을 그냥 멀리 이렇게 띄우는 영상처럼 보고 지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의 증표는 십자가야.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마치 TV를 보듯이 이렇게 멀리 보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닌지, 그것을 그 속에 들어가서 실천하는 실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투사하는 것 같아요. 실천자가 되라고. 여러분은 늦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기록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 그 다음에 하루에 단 5줄이라도 써보는 것.
그 다음에 감사를 한 가지 이상 하고, 반성을 한 가지 이상 하고, 기도를 한 문장 이상 해본다면 여러분은 훌륭한 작가가 될 것입니다. 짧아도, 구겨졌어도, 글씨가 틀려도 꾸준하게 써보는 겁니다. 마무리 질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여러분은 무엇을 남길 계획을 하십니까? 내 인생의 철학은 또 무엇입니까? 내 일기는 나를 바꾸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결론은 레프 톨스토이는 위대한 소설가이기 전에 자기를 정직하게 기록한 일기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재능이 아니라 날마다 자신을 돌아본 용기였습니다. 이것이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많은 톨스토이를 사랑하는 그 톨스토이 뭐라 할까요? 애청자, 애독자, 톨스토이 추종자,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톨스토이의 위대한 작품들은 그의 일기 속 영혼의 싸움에서 태어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난답니다. 그러면서 기록하는 사람은 변화한다. 톨스토이 마지막 질문,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이 질문이 우리의 가슴 속에 여운을 잔잔하게 남겨둡니다. 이상입니다.